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31회차, 지난 29회차, 30회차, 2회차 연속 2월이었죠? 이번에 저는 K리그 1 5경기, 그리고 MLS 9경기입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번 회차에는 K리그가 이제 5경기가 잡혔는데요. 첫 번째 경기, 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리그 13경기 만에 승리하면서 지독했던 무승고리를 끊어냈죠. 근데 승리는 거뒀는데 경기력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성용의 새로운 파트너 중원에서 그 백상훈이라는 아주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의 발굴이었죠.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기성용을 도와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고요한도 전방에 배치되면서 특유의 돌파 그리고 저돌적인 플레이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근데 아직 그 가브리엘, 지동원 이런 선수들은 적응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름, 체프만 이런 수비적인 선수들도 보강이 됐는데 합류 시점이 얼마 안 되는 만큼 팀에 녹아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선발로 나선다면 경기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며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원정팀 울산 현대입니다. 울산이 ACL로 치러진 첫 경기에서 충격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원FC의 라스를 막아내지 못하며 2대5로 패했죠. 울산의 올 시즌 최다 실점 경기였고 그 김기, 불투이스, 이 최강 센터백 라인이 나섰음에도 막아내질 못했어요. 라스가 워낙 완벽한 경기력을 보인 측면도 있지만 그 울산 수비 라인의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 뒤처지자 울산이 이제 수원 FC한테 뒤처지니까 쫓아가기 위해서 라인을 높이다가 역습으로 허용하며 패했던 그런 전술적인 패착도 있었습니다. 바코, 힌터제 이 두 선수는 골맛을 보기도 했고 제 기량을 잘 발휘했지만 그 윤빛가람, 신영민, 고명진 이런 중원 조합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었죠. 근데 그래도 첫 경기를 치렀고 일주일이 지난 만큼 다시 울산다운 경기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기간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마친 서울이었죠. 앞서 두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경기력은 근데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합류한 선수들이 팀 플레이에 녹아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울산은 ACL 후에 첫 경기에서 참패를 당했죠. 수원전 치르면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을 끌어올렸고 일주일이 지난 만큼 체력적으로도 회복이 됐을 거예요. 울산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이번엔 나올 것 같습니다. 울산이 유리한 경기를 치르겠지만 서울이 미드필드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많이 뛰면서 저항하며 버텨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서울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인천 경기인데요. 홈팀 제주 지난 강원전에서 약 두 달여 만에 오랜만에 치렀던 실전 경기인데 경기 감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로소는 확실히 왼발의 강점을 보였어요. 중앙과 왼쪽에서 파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주민규 제로소 조합은 좋은 호흡으로 두 골 만들어내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만점 활약을 펼쳤죠. 특히 주민규는 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돌아뛰는 이 침투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좌우 측면에 정우재 그리고 안현범 그리고 중원에 이창민까지 중원 조합도 매우 탄탄했습니다. 특히 이창민의 경기 운영 능력이 확실히 안정적이고 좌우 방향 전환도 뛰어납니다. 전진 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죠. 쓰리백 라인도 줄곧 호흡을 맞춰온 멤버들의 견고함은 있긴 한데 확실히 제공권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죠. 원정팀 인천입니다.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죠. 휴식기 후 치러진 서울, 수원 삼성과의 연전을 무고사를 앞서서 연승을 거뒀어요. 근데 여름에 강민수, 김창수, 정혁 이런 노련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팀 전력을 좀 안정화시켰어요. 특히 수비 밸런스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정혁이 합류한 중원 조합이 확실히 탄탄해졌어요. 시즌 초 활약했던 그 문지환의 군입대공백을 완벽히 대체하고 있죠. 최근 아길라르가 컨디션 저하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전체적인 팀 경기력이 베스트에 가까웠습니다. 무고사는 두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왔고 네게마, 송시우 이런 돌파력이 좋은 측면대원들도 좋은 모습이죠. 큰 부상자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이런 경기력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인천입니다.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으로 전력이 안정됐죠. 특히 정혁의 합류로 중원조합이 탄탄해지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됐어요. 안정된 뒷라인을 바탕으로 최전방 무고사가 확실히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제주도 이창민 중심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안정적인 팀이죠. 좌우 측면 자원들의 활동성도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치렀던 지난 강원전에서 경기 감각에도 문제가 없었죠. 다만 제주 수비 라인에 제공권 양점이 있어요. 홍준호를 영입했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두 골이나 내줬죠. 인천이 짜임새 있는 전력으로 제주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MLS 시애틀과 산호세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시애틀. 지난 라운드 캔자시티와 1, 2 맞대결에서 전통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5백 형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섰는데
이게 캔자시티 골 결정력이 말려버렸어요. 센터백 톨로, 공격형 미드필더 롤드란, 윙어 알렉산더 롤드란, 뭐 미드필더 로데리오, 골키퍼 스테판 프레이, 공격수 조단 머리스 등 부상자와 대표차 줄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직접 프리킥 실점으로 캔자시티한테 끌려갔고 또 역습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추가 시점을 내했죠. 근데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다가 공을 뺏기며 역습 위기를 맞이하면서 좀 허술한 면을 보이긴 했죠. 그냥 골대를 맞추며 침묵하긴 했지만 루이 디아즈가 최근 리그 8경기에서 5골 몰아치면서 리그 11골로 전방에서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주는 골게터 역할을 해주고 있죠. 누르난 몬테로 역시 오랜만에 골맛을 보며 시즌 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원정팀 산호세입니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다시 한번 1대1 무승부로 최근 3경기 연속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살리나스와 에스피노자 라인의 돌파와 공략이 효과적이었고요. 우측에 아베카시의 크로스도 궤적이 좋았지만 최전방 원돌로스키가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넘어오는데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경기를 우세하게 끌고 갔지만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르는 공에 중거리골을 실점했는데 이거 뭐 상대가 너무 잘 찼기 때문에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반 추가 시간 왼쪽 코너에서 얻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에스피노자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물러서는 휴스턴을 상대로 몰아붙이긴 했는데 결국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카우에 대해 축전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이 공격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상자와 차출로 전력 구성이 힘겨운 시애틀이죠. 최근 2패를 당하긴 했는데 어린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이 없이 그냥 잇몸으로 버티며 경기력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인 루이 디아즈와 몬테로의 노련함 그리고 결정력은 수준급이거든요. 엘살바도르가 골드컵 8강에서 탈락하면서 윙어 알렉산더 롤드란의 복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산호세는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죠. 그나마 4연패를 당했던 초반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을 찾았지만 아무래도 시애틀 투톱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죠. 지난 5월 맞대결에서도 시애틀이 1대0으로 승리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어요. 이거 시애틀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욕 레드불스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인데요. 먼저 홈팀 뉴욕 레드. 지난 라운드 DC 원정에서 졸전 끝에 패했습니다. 좀처럼 공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 4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클라크, 캐세레스, 이오드 이런 주축 미드필더들이 모두 경기에 나섰는데 전체적으로 패스미스 등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죠. 클라크는 아직 맹장 수술 후유증인지 몸이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 보였고요. 중원에서 힘을 잃자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도 적어지면서 위협적인 측면 공략도 하지 못했죠. 크레밀라, 파비오, 투톱이 확실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세레스, 클라크, 톨킨 이런 나이 어리고 빠른 선수들의 플레이가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팀의 활기가 띄워주고 경기력이 올라오는 뉴욕 레드입니다. 원정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입니다. 특유의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홈에서 몬트리올을 제압하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동부지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카를로스 힐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침투하며 골망을 갈랐지만 전반 초반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보우가 통쾌한 중거리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미드필더도 소화가 가능한 북사가 최전방에 투톱으로 나서면서 파이널 소더 지역에서 정교한 패스 플레이도 이게 뉴잉글랜드의 아주 장점이죠. 보우는 후반에도 추가골 기록하며 시즌 9호 골 달성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출전한 9경기에서 8골 몰아치고 있어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 센터백 벨 그리고 북사가 부축을 받으며 교체 아웃돼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캐슬러도 차출 중이어서 벨의 부상이 깊을 경우에는 수비 전력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죠.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뉴욕 레드죠. 젊고 빠른 미드필더들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다운됐어요. 반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카를레스 힐, 구스타보 보우, 아담 북사 이 지명 선수 3인방이 맹활약을 펼칩니다. 이들 셋이 올 시즌 16경기에서 18골, 17도움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뉴욕 레벨의 북사와 벨이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지만 워낙 스쿼드가 두텁고 일주일의 휴식 시간이 있었던 만큼 충분히 만회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앞선 2차례 맞대결도 뉴잉글랜드가 모두 승리했죠. 뉴욕 레드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와 DC 유나이티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신시내티. 지난 라운드 내슈빌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0대3으로 또 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 시간을 높게 가져가며 유리한 경기를 펼치려고 했는데 상대의 날카로운 공세에 무너지고 말았죠.
측면에서 너무 손쉽게 크로스를 허용했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강하게 압박하지도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손쉽게 실점했고 14경기에서 29실점, 경기당 평균 실점이 2를 넘어서고 있죠. 대표팀에 차출됐던 중앙 미드필더 크루즈와 왼쪽 측면 수비수 마타리타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드컵에서 이 선수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합류해서 경기에 나선다면 팀 밸런스에 조금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올 시즌 홈 경기에서도 2무 3패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이죠. 원정팀 DC입니다. 지난 라운드 뉴욕 레드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레셀이 강한 압박으로 얻어낸 역습 찬스에서 카마라가 확실한 결정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죠. 그레셀은 우측 사이드에서 강한 압박, 돌파 그리고 정교한 크로스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역습에서도 그레셀이 있는 우측을 통한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또 이 그레셀이 침투하는 카마라를 향한 이 정교한 패스를 보여줬는데 시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대 뉴욕 레드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원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며 운용했는데 추가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었죠. 카마라는 2경기 연속골로 벌써 10경기에서 7골로 확실히 존재감 보여주고 있죠. 아리올라의 차출로 카마라의 파트너가 없어 어려웠는데 최근 그레셀이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로 카마라를 도와주고 있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집중력 저하로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27개 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신시내티죠. DC 역시 공격 진영의 주축 선수들의 차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시내티의 얇은 수비 라인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그레셀이 강력한 측면 공략, 카멜레의 중앙 공격을 신시내티 수비 라인이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이죠. 맞대결 전적에서도 DC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시내티가 그래도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의 무패 예상합니다. 6번째 경기는 마이애미와 몬트리올 경기인데요. 홈팀 마이애미 지난 라운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지긋지긋했던 6연패 사슬에서 벗어났죠. 피자로가 갑자기 멕시코 대표팀에 호출되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곤잘로 그리고 페데리코 이 두 이가인이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근데 뭐 이 두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지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 무너졌던 그 수비 밸런스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죠. 그때 5골이나 내줬었어요. 측면에서 모르간과 로빈슨의 공격력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 로빈슨은 이가인의 월패스를 연결받아서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확실히 스피드에 강점이 있습니다. 연이은 경기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 연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수들이 투지로 뛰어주는 모습이 돋보였죠. 원정팀 몬트리올입니다. 강호 뉴잉글랜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잘 맞섰는데 아쉽게도 1대2로 패했죠. 최근 3연승 후 뉴욕시티, 뉴잉글랜드 이 강팀들에게 연달아 패하며 잠시 부진하고 있어요. 확실히 중원에서 미하일로빅이 공격적인 패스 전개, 공격적인 침투 등 전체적인 팀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상대 공격수의 장거리 슈팅에 선제 실점을 했는데 너무 먼 거리였고 골포스트 맞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후반에도 박스 안에서 상대가 빠른 패스 전개에 시선 빼앗기며 원톱을 풀이하게 되면 또 실점을 했어요.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은 좋고 직접적인 득점력도 뛰어나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토이가 선발로 나서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온두라스가 골드컵 8강 탈락하는 만큼 윙 공격수 키토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팀 중심을 잡아 운영을 펼쳐줄 피자로가 갑작스레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되며 진행 경기에 나서지 못했어요. 수비적인 밸런스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지만 공격적인 풀이가 잘 안되면서 곤잘로 이가인도 최근 침묵 중이죠. 몬트리올은 미알루빅 중심의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된 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키토의 복귀도 예상되는 만큼 최근 부진했던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올 시즌 앞선 두 차례 맞대결도 모두 몬트리올이 잡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어렵지 않게 몬트리올이 이겨낼 것 같네요. 마이애미의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휴스턴과 솔트레이크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 수비적으로 물러서면서 플레이를 하고 결국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 위주로 나서는 팀이죠. 전형적인 휴스턴 스타일입니다. 4-1-4 형태에서 4-5-1 형태로 또 전형을 바꿨는데 역시나 역습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 다시 4-3-3 형태로 전방에 3톱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컷이 왼쪽을 배치하면서 반대발 윙으로 내보냈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전반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베라가 대펄 같은 중거리골로 선제골을 장식을 했죠.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는데 측면 프리킥 크로스를 발렌타인이 골문 앞에서 걷어내려다가 어쩔 수 없이 걷어내려다가 이게 빗맞으면서 자책골로 실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서도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기인 역습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원정팀 솔트레이크입니다. 지난 라운드 내용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도 상대 행운의 자책골 그리고 골 결정력을 앞세워 3대0 승리를 거뒀죠. 전반 초반 상대 골키퍼가 백패스를 알까면서 앞서 나갔어요. 상대가 그 라인을 높이며 강하게 반격이 나서자 수비적으로 막아낸 후에 빠른 역습을 보였는데요. 그 오른쪽 라인에서 챙 그리고 왼쪽에서 메람 양쪽 날개 모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우드가 원맨 역습에 성공하며 상대 수비 2명을 달고 들어가서 메이저리그 데뷔골을 장식했죠. 그리고 또 오초아 골키퍼도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를 보이면서 시즌 3번째 무실점 경기였어요. 후반 교체 투입된 루빈도 상대 라인을 깨트리며 8경기 만에 골맛을 드디어 봤습니다. 크렐리아치 중심의 중원은 확실히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죠.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안정적으로 내려서는 플레이를 선호해요. 홈팀 휴스턴은 주포 우루티가 4경기째 침묵하며 부진하고 있고 장기였던 역습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죠. 리그 8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솔트레이크는 크렐리아치 중심의 미드필드 플레이를 바탕으로 챙, 루빈, 우드 역습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며 최근 기세를 높이고 있죠. 휴스턴이 올 시즌 홈 3승 3무로 패배가 없지만 시즌 첫 패배를 당할 수 있을 그럴 경기죠. 무승부가 많은 휴스턴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높은 경기입니다. 휴스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캔자시티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캔자시티. 시애틀과 선두권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1위 자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죠. 공격 라인의 주축인 폴리더와 부시오가 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웠지만 그래도 확실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3대1로 승리했어요. 러셀이 자신의 장기인 왼발 프리킥골을 선제골 기록했고 완벽한 역습으로 살로이가 추가골을 장식했습니다. 상대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측면에서 에스피노자를 앞세워서 스피드로 뚫어내며 역습 위주로 반격을 했죠. 후반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하긴 했는데 상대 공세 이후에도 상대 공세에 쭉 밀렸는데 20살의 어린 카메론 주크가 교체 투입 1분 만에 후방에서 주지 롱클로스를 상대 수비 라인을 깨트리면서 발리슛으로 세기골을 넣었죠. 매 경기 실점이 나오고 있긴 한데 폰타스 중심의 폭백 라인과 멜리아 골키퍼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댈러스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대표 차출로 전력이 약해진 LA 갤럭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죠. 18살의 영건 페피가 해트트릭을 작성을 했는데 시즌 8호 골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7골을 홈에서 기록했어요, 페피가. 이거 해트트릭이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팀 성적도 홈에서는 3승 5무 무패 16득점이나 올렸지만 원정은 7전 7패 단 2득점이 그치고 있습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팀입니다. 경기 초반 상대 공세에 물러섰지만 전반 중반 페피가 리카처의 스루패스를 골로 연결하며 앞서갔고 전반 막판에는 코너킥에서 페피가 자신의 헤딩이 수비 맞고 떨어지자 재차 슈팅하면서 추가골을 기록했어요. 페피 후반 초반에도 박스 언저리에서 터닝슛으로 결국 해트트릭을 작성을 했죠. 수세 시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내려서며 몸을 던져 막아내며 버텼고 경기 막판 오브라이언이 세기골까지 터뜨렸죠. 상대 공수를 막고 빠른 역습 막아낸 후에 하는 빠른 역습 패턴도 후반엔 잘 먹혀들었습니다. 확실한 골게터들을 앞세워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는 캔자시티죠. 폴리도와 부시오가 대표 차출로 없지만 살로이, 러셀, 최정방과 측면 자원들의 기량이 확실합니다. 댈러스가 홈에서 페피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기세를 높였지만 올 시즌 원정에선 7전 7패죠. 홈과 원정석이 극명하게 갈려 그런 팀이에요. 지난 상대 LA 갤럭시가 주축 멤버들이 빠졌던 것을 감안하면 전력이 두터운 캔자시티 원정에서는 이번 연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페피 오브라이언 앞세우는 역습 위주로 나서겠지만 캔자시티 수비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겁니다. 살로이를 앞세운 캔자시티가 다득점 승리도 기대될 경기죠. 캔자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오스틴과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스틴.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스틴이죠. 최근 리그 홈 4연전을 치렀는데 1승 1무 2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입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슈팅도 많이 때리지만 이 골망을 그렇게 쉽게 열지 못합니다. 포체티노, 파군데즈 이 두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인 패스 전개를 하고 운영을 잘하지만 최전방 도밍게즈의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해요. 14경기에서 3골에 그치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도하는 공격 빈도에 비해서 세밀함, 이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링이 조금 처진 위치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며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라인을 높여 플레이하다 보니 역습 시 수비 숫자가 부족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긴 하죠.
원정팀 콜로라도입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마무리 짓지 못하며 0대 3으로 크게 패했죠. 내용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자책골 부른에 흔들리며 패했죠. 신예스키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지난 경기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프라이스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했는데요. 경기 초반 센터백 아부바카의 백패스를 야브라 골키퍼가 어이없는 알까기로 실점을 했어요. 실점은 라인을 높이면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오히려 상대 역습에 더 흔들렸죠. 역습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추가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공세를 퍼부으며 나섰지만 오히려 전진 패스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또 추가 실점을 했어요. 경기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이없는 자책골을 만회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뒤가 탈탈 털렸던 그런 경기였죠. 전체적인 전력은 콜로라도가 확실히 오스턴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오스틴은 리그 최하위죠. 수비적인 밸런스는 잡히면 안정적인데 공격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리그 최소 득점이에요. 그러나 홈에서는 아주 매섭게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빈도에 비해서 골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나서죠. 콜로라도도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만큼 오스틴의 공사를 막아내며 루비오 중심의 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노릴 것 같습니다. 오스틴의 홈 경기력이 워낙 도깨비 같은 만큼 승패로 갈라 배팅하는 것이 좋을 경기죠. 앞선 첫 맞대결에서는 오스틴이 3대1로 승리하면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첫 승을 기록했었죠. 오스틴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밴쿠버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홈팀 밴쿠버는 지난 라운드 LAFC 원정에서 상대 공세에 휘둘렸지만 오히려 선제골 기록하며 앞서 나갔죠. 카이세도와 다음에 이 양쪽 공격수들이 특유의 스피드로 상대를 괴롭혔고 결국 전반 다음에 크로스가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된 걸 크로스 굴절시킨 게 김문환 선수였어요. 카이세도가 선제골로 장식을 했죠. 이 프리킥 상황에서 다음에가 헤딩골로 추가골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두 골을 앞서갔지만 상대 공세에 계속 밀려나다 결국 실점하고 말았죠. 하프라인에서 날카롭게 깔려 들어온 전진 패스에 수비 라인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어요. 측면 크로스에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동점골 내주면서 2대 0으로 앞서다 2대 2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죠.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충분함에도 공의 시선을 뺏기며 상대 선수를 푸짐하게 놓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좀 자주 보여주고 있죠. 원정팀 미네소타입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지금 이번 회차 경기 팀 중에서 유일하게 주중 경기를 치렀어요. 미네소타가 최근 2경기 연속 2득점하며 1승 1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지난 포틀랜드와의 홈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해서 2대1로 승리했고 주중에 LAFC 원정에서는 2대1로 끌려갔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뒀죠. 벨라를 앞세우는 LA 공세에 휘둘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포백 라인이 벨라의 움직임을 쫓아가는데 어려웠습니다. 센터백 디바시가 벨라의 속도에 밀리며 원맨 역습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죠. 후반 레이노스가 강력한 왼발골로 쫓아갔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 밀리며 또 추가 실점했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도슨이 박스 언저리에서 발리 슈팅으로 극장골 성공시키며 간신히 비겨냈죠. 밴쿠버는 확실한 양쪽 날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뒷문이 원체 불안합니다. 15경기에서 25실점으로 수비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도 좀 부족하죠. 미네소타는 수비 밸런스는 안정감이 있고 은우 중심의 공격 전개도 매끄럽습니다. 은우가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을 맡고 로드, 레이노스, 도슨 이런 이선 자원들의 활약 지원으로 공격 진영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있죠. 밴쿠버의 수비력으로는 미네소타의 공격 조직력을 막기 힘들 경기입니다. 앞선 맞대결도 미네소타가 1대 0으로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 밴쿠버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K리그 광주와 성남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 예상을 깨고 확실한 역습이라는 팀 컬러를 들고 나서면서 지난 라운드 강원을 상대로 3대1 완승 거뒀죠. 펠리페이 이적 공백으로 공격 진영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오히려 펠리페이 높이가 빠지자 아예 스피드라는 새로운 공격 패턴을 들고 나섰죠. 최전방에 나서는 허율도 192의 장신임에도 스피드가 준수했고 중원에서 헤이스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엄지성 역시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우면서 상대를 흔들었죠. 점유율에서는 상대에게 크게 뒤처지는 축구였지만 알렉스 중심의 폭백과 김원식이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버텨주면서 확실한 역습 패턴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조나탄의 출전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원정팀 성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두 번째로 연기됐던 성남이 복귀전을 앞두고 있죠. 휴식기 동안 치러진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현재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4월 14일 FA컵 부산전, 그리고 리그에서는 4월 10일 광주와의 경기가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현 초반 두 줄 수비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시즌 초반 승리를 챙겼는데 상대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 그리고 고공 공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부진했죠.
권경원을 영입하면서 수비력을 보강하긴 했는데 다수 선수의 코로나 확진으로 정상적인 훈련 소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가격리 끝낸 후 첫 경기인 만큼 성남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죠. 올 시즌 벌써 두 번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경험한 성남이죠. 이상하게 안 풀리는 시즌이에요. 초반 지식 수비와 김영각 골키퍼의 선박조로 잘 나가나 싶었는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간파당하며 10경기째 승리 없죠. 광주는 펠리페의 높이가 빠진 부분을 스피드로 보강하며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김원식을 앞세워서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헤이스, 엄지성, 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서 역습을 하죠. 오랜만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성남 입장에서 광주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광주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대구와 포항의 경기인데요. 원정팀 대구 ACL 귀국 후 코로나 확진 선수가 한 명 나타나며 자가격리를 가졌죠. 아무래도 코트 격리를 가졌던 포항, 울산에 비해서는 경기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포항, 울산 역시 ACL로 첫 경기에서 헤맸던 것 고려하면 대구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ACL에서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만큼 세징야, 이용래 이런 노련한 선수들 중심으로 빠르게 정비할 겁니다. 김재우, 정태욱, 정승원 이 세 선수가 올림픽에 차출되며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겼지만 김진혁과 홍정훈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버텨냈죠. 세징야, 에드가 두 선수의 부상 결장만 아니라면 홈 경기인 만큼 후반전 파기력 있는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정팀 포항입니다. ACL로 첫 경기였던 지난 서울전에서 경기를 주도하긴 했는데 알맹이 없이 이선에서 패스만 빙빙 돌렸죠. 팔라시오스, 이승모, 크베시치 이런 이선 자원들이 부상으로 결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상훈을 전진 배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진호가 버틴 중원과 신강훈이 리드하는 퍼펙트 수비 라인은 경고했는데 아무래도 공격 작업이 좀 무뎠죠. 그랜트는 강상훈의 전진 배치로 측면 수비로 나섰지만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센터백으로 출전하더라도 후반 강상훈 전진 배치에 따라 측면 수비를 맡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부상자들의 복귀를 기다려야 하지만 타시의 부진도 심각합니다. 송민규의 공백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메꿀 수 있을지 미지수죠. 포항은 이미 ACL 귀국 후 한 경기를 치르며 경기 감각을 점검했죠. 다만 송민규 공백을 대처하지 못하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어요. 신진호, 강상우 두 선수는 제 몫을 해줬지만 공격 진영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대구는 ACL 출국 전에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가파른 상승세예요. ACL에서도 올림픽 멤버 차출에도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어린 선수들도 경기 출전하며 자신감이 생겼죠. 전반 경기 감각 문제로 대구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후반 대구가 포항을 거세게 몰아치며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경기입니다.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 두 경기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승리를 못 챙겼습니다. 지난 광주원정에서는 상대 역습에 무너졌고 제주를 상대로도 수비 뒷공간이 무너졌죠. 이정엽이 강원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뛰었지만 골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다만 이정엽의 움직임이 좋은 만큼 조재왕, 공미열, 김대원 이런 파트너들의 찬스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죠. 윤석영, 임창호 이 두 좌우 측면 자원들은 확실히 안정감 있는 수비력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조합에서 한국영이 잘 버텨주고 서민우나 황문기 이런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한다면 조금 더 나은 골 결정력이 나오겠죠. 임채민이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한 수비 라인은 김영빈과 함께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제주전에서 또 공격 가담에서 이 두 선수가 한 골씩 두 골을 기록을 했죠. 원정팀 수원입니다. 고승범 없이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죠. 역전패였습니다. 앞선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오심으로 인한 한석종 퇴장이 결국 역전패로 연결됐어요. 근데 단지 고승범의 공백 때문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석종, 최성준, 김민우 중원 자원들이 제목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경기력이 다시 올라올 팀이죠. 다만 최전방 제리치의 부진이 좀 심각해요. 골은 터지는데 선수의 움직임, 속도 모든 게 주전 공격수답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김건희의 부상 복귀까지 니콜라우나 전세진, 염기훈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환, 이기재 측면 자원 역시 중원에서 경기가 안 풀리자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특히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죠. 두 팀 모두 가지고 있는 경기력 베스트가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금 부진하죠. 수원은 고승범, 근익대우, 나머지 중원 자원들이 제목을 못해주면 크게 흔들려요. 이 최승건, 한석종 이 두 선수를 동시 출전시키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경기력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강원은 특유의 빠른 템포의 역습을 잃어버렸죠. 중원의 한국영, 김동현 조합이 차출로 무너지며 속도감이 떨어졌어요. 강원이 홈에서 반격을 노리겠지만 역대 마태결전적에서 수원이 우세했듯이 이번 경기도 2연패에 빠진 수원의 반격이 거셀
그럴 경기로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나빴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강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한 팀 필라델피아는 지난 라운드 약체 마이애미 원정에서 예상 외로 고전하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몬테리오 중심의 미드필드 운영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 했는데 이날 몬테리오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도권을 잡아내지 못했죠. 오히려 상대 윙어의 공간 집주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어요. 미드필드가 헤매면서 카퍼에게 좋은 찬스 연결이 여의치 않았는데 카퍼가 설리반의 땅볼 크로스를 동점골로 연결하며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죠. 그 파트너 버크의 공백에도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컵에서 자메이카의 탈락으로 골키퍼 블레이크, 그 다음에 최전방의 버크가 주말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메이카 듀오의 복귀 시 전력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시카고입니다. 지난 라운드 토론토와의 홈경기에서 무려 31개의 슈팅, 14개의 유효슛을 퍼붓고도 1대2로 패했죠. 리그 최다 실점팀을 상대로 무수한 슈팅을 퍼붓고 단 한 골에 그쳐 한 골에 그쳤죠.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공격수가 길게 쳐놓은 공이 측면에서 달려든 선수에게 연결되며 불운한 실점으로 시작이 됐죠. 알리세다, 베릭, 프랑코스키 이 공격 진영 전원이 좋은 움직임과 슈팅을 퍼부었는데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슛이 많았습니다. 박스 안까지 짜임새 있게 공격 전개를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상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 박스 언저리에서 무의미하게 날린 슈팅도 좀 많았죠. 메드란이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고 이 공격 진영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홈에서 중위권 도약을 노렸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주전 골키퍼 공격수의 차출로 고생했던 필라델피아죠. 자메이카의 탈락으로 이번 주말 이들의 복귀가 예상됩니다. 카퍼가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버크까지 합류하게 되면 확실한 트위터를 보여줄 겁니다. 시카고의 수비력으로 이들의 공세를 받아내기는 힘들어 보이죠. 시카고도 알리세다, 그다음에 프랑코스키 앞세워가지고 빠른 공세를 펼치겠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5전 전패로 원정 성적이 신통치가 않죠. 올 시즌 앞선 2차례 맞대결도 필라델피아가 1승 1무로 우세했고 필라델피아 홈에서는 최근 5연승을 거두고 있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경기는 서울의 무패, 두 번째 경기는 제주의 무패, 세 번째 경기는 시애틀의 승, 네 번째는 뉴욕 레드의 패, 다섯 번째 경기 신시내티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휴스턴의 무패, 여덟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의 승, 아홉 번째 경기 오스틴의 승패, 열 번째 경기는 밴쿠버의 패, 열한 번째 경기 광주의 승, 열두 번째 경기는 대구의 승, 열세 번째 경기는 강원의 무패, 14번째 경기는 시카고의 승. 이렇게 31회차 저희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내용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 저희는 32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